깨어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정봉주 품격시대 10월 28일 화요일 첫 번째 주제 박근혜 전 대통령 벌석 재판과 우병우 네 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자, 즐거운 주제만 나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아름다우세요. 아니 하도 화면만 보고 저 카메라 보고 계시길래 아름다우니까 그만 보시라고. 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주 만나니까 정들어요. 아침에도 만나고 오후에도 만나고 또 회식할 때 만나고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right now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골석 재판. 네. 많은 분들이 골석 재판이라는 표현을 모릅니다. 네. 우리도 뭐 최근에 들어서 좀 알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냥 벌석은 결석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골석이라고 써요? 자리가 비었다라는 표현인 건데요. 보궐 이럴 때? 저 거리시. 거리시. 네. 근데 그 거리시 이런 게 일본식 표현이죠. 일본식 사실은. 그러니까 표현이죠. 저희 유감스럽지만 우리 법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직도 일본식 한자 표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엄밀히 따지면 일본식은 아니라 백제식이죠. 그런가요? 안세,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얕았습니다. 제가 좀 깊게 더 봤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사실 어제가 이제 지난달에 본인이 영장이 재발부되면서 이제 재판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못 받겠다라고 해서 42일 만에 열린 재판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미 42일이나 끌었는데 그래서 처음 열린 재판이 어제였는데 어제 당장 재판도 안 하고 진짜 안 나온대라고 쉽게 말씀드려서 법원에서 다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석 재판을 하는 이유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하고 또 피고인을 그런데 강제로 소환하기가 어려울 때에 해당할 때 골석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불출석 사유서로는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라면서 진단서 같은 걸 냈거든요. 근데 구치소 측에서 얘기를 한 거는 뭐 허리도 안 좋고 뭐 무릎 관절이나 이런 데가 좀 안 좋다라는 건 맞는데 실제로 재판을 못 받을 정도는 아니다. 다만 구치소에서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보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사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 이 강제로 소환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바로 재판한 건 아니고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죠. 어제도 안 나왔죠? 어제도 안 나왔죠. 어제도 한 번 안 나와서 골석 재판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러니까 피고인이 겪게 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진짜 불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재판이 결과해 놓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빌미를 주기 싫어서. 빌미를 주는 거죠. 괜히 이거 내가 안 나갔으니까 이 재판이 이렇게 됐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미리 하려고 엄밀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제 줄 만큼 줬다. 이제 골석 재판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예, 지금 이제 저 CG도 나오는데요, 최민희 의원님. 네. 어제 이제 건강상 이유라니까 정당 사유로 보기 어렵다. 계속 출석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가능하다. 어제는 이제 경고를 한 거고요. 오늘은 심사숙고할 기회 충분히 줬다. 공판 늦추지 않겠다. 계속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재판부에서 이제 강제 소환 명령을 내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밟을지 그건 오늘 재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릎이 아프고 좀 그런 거는 그 나이 되면 다 그렇습니다. 그 나이 뒤보신 사람처럼. 지금 미리 무릎이 아프신 건 아니죠? 네, 저는 아닌데 되게 주변에 보면 60이 넘으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하우영 기자는 지금 이제 40막 넘었거든요? 하우영 기자 아시죠? 이게 특종 전문 기자. 그 통풍이 와갖고 지금 발목이 아프대요. 그저께 저하고 술 마시는데 그 젊은 사람들도 아파요, 많이.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술을 많이 먹고 거기 원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30분 정도는 걸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꼭 법정에 못 나올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은 모든 판단에 우선해서 정무적 판단을 하는 존재잖아요. 이른바 이제 정치적 판단. 그렇죠. 그래서 그 정치적 판단에 따라 걸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향후를 도모하기 혹은 향후에 더 좋다는 거니까 이게 정치 공세를 위한 적금 들기 같습니다. 자기 지지자들한테.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분명히 재판에 안 받았다. 당신들은 했지만
그 최경환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정하게 진행되는 수사라고 한다면 받겠지만 불공정하다. 이미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포석을 놔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예. 요즘 변호인도 안 만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누군가와는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큰 틀의 그림을 누군가는 역시 계속 그리고 공유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설득력 있는 얘기인데 그럼 연락은 누가 하죠? 아무도 안 만나고 연락이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제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으로 꼽히는 게 사임을 했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수발 같은 걸 좀 한다. 그렇죠. 지난번에 병원 치료비 한 병원 240만 원을 대납을 그것도 했다는 뇌물이죠. 거죠. 예? 그것도 뇌물이죠. 이제 공직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공직은 없지만 공공장소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저한테 새로운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군요. 뭔가 시험을 다시 치르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예. 순간 진짠가 하고 좀 혹시 사후수뢰죄에 해당이 되나? 아니 만주 변호사가 더 셀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국민들과 시청자들 눈높이에서 딱 그런 고민들을 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혼돈하실까 일단 공무원은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혹시라도 대통령 시절에 뭔가를 해주고 그 대가를 지금 돈을 받았다면 이건 이제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처벌을 하지만 사후 뇌물죄. 사후 뇌물죄가 있지만 이거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유영하 변호사가 병원비도 대납을 해줬고 또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재산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현금도 10억 원 넘게 신고를 했었고 지난번에 집합하고 이사 가면서도 한 30억 가량 차익도 생겼고 그런 걸 누가 관리해 주냐는 궁금증은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은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이제 가장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 게 유영하 변호사고요. 무엇보다 근데 재판은 이제 관여도 못 해요. 처음에 사임해 놓고도 이제 변호사로서 특별면회를 했는데 구치소에서 막았죠. 사임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면회 못 한다. 지금은 특별면회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5명의 국선 변호사밖에 없는데 누구죠?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나온 분들이 어제 처음 공개를 했어요. 이분들 혹시 미리 알려지면 또 본인들에게도 불리할까 봐. 그래서 조용건 변호사, 남현우, 강철구, 김혜영, 박승길 이렇게 지금 5명이 선임이 됐는데요. 앞에 조용건 변호사는 연세도 꽤 있죠. 62이고 15기인데 변호사 생활을 31년을 하신 거고요. 경력이 좀 특이하세요. 뭐냐면 환경부 공무원으로 한 10년가량을 생활을 하다가 다시 나와서 개업을 했다가 지금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국선전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국선전담 사무실에 30명가량의 변호인 중에서 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공직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청와대 내의 공직과 관련된 분야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연령대가 꽤 있기 때문에 정말 글자가 들어 온갖 사건들을 많이 접해봤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낮은 기수가 이제 39기 6년 차 정도 변호사거든요. 39기 박승길 변호사님이네요. 나이는 뭐 그렇고 43살. 근데 이제 좀 늦게 그 사법고시가 패스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편이죠. 근데 5년, 6년 정도가요. 변호사로서는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꽃피울 때. 3년 정도를 수습 과정으로 보고 5년 정도가 가장 무르익었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들도 5년 정도 하고 나면 단독 판사를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놓고 보면 국선 전담이 예전에는 정말 예전에는 뭐 국선 변호사들은 별로 사건 제대로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저 국선 전담 사무실들은 특히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큰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도 국선 변호사들이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변호사 때문에 뭐 불이익이 있었다 그런 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또 조용관 변호사님이 입장도 밝혔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수사 기록과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을 보고 최대한 이제 성실한 변론을 하겠다는 건데 이분들이요 어저께 이제 화면에 이제 잡혔어요 이 조용건 변호사가. 근데 이게 갑자기 국선 변호인이 된 순간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국선 변호인이 된 순간 카메라가 그냥 이 변호사들한테 확 정말 주목을 받게 되니까 되게 처음에 어이없고 당황한 표정을 계속 지으시는 게 화면에 잡혔거든요. 그리고 이분 주장이 조금 더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수사 기록과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을 흐트러지지 않는 배우면서 종전 변호인들이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변호인들이 주로 한 건 정치 공세를 주로 그렇죠. 했죠. 그래서 변론 내용은 없을 텐데. 선동의 장처럼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니까 이게 이제 사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선동의 연장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잘못 읽힐 수 있죠. 근데 국선 변호인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변론 말은 이제 기존 변호인들이 말은 그렇게 선동적으로 했지만 그 변론 내용은 또 나름 그 법률적인 게 있을 테니 그 범위 내에서 하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요. 계속해서 증인신문을 오래 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재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다루겠다는 것을 변론 요지 형태로 정리를 해서 제출합니다. 그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후에 변호사들이 봤었을 때도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다투고 있었구나라기 때문에 그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양 변호사님 어느 정도 심리가 진행됐다고 봐야지 맞나요? 이거 사건으로 놓고 보면 대수로 놓고 보면은 많이 안 끝났어요. 한 주요 과정 중에서 한 18개였죠. 18개인데 그중에 법원이 정리하는 것은 16개 정도로 묶었고 법률 위반은 5개 항목이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뇌물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심리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 있죠. 뭐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든가 직권남용 같은 부분들 또 얼마 전에 이제 차은택 씨가 그 포레스코츠로부터 광고사 잠탈하고 그 광고 관련 전문 인원을 넣는 그런 과정에도 관여를 했다라고 공범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이 남아 있는데 제가 그 재판이 끝났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뇌물에 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고요. 가장 큰 게 뇌물죄이기 때문에 삼성과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삼각고리.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비교적 작은 혐의들은 이미 다른 재판들에서부터 쫙 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혐의 자체로는 10개가 넘게 남아있지만 심리를 하기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게 남아있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굳이 정량평가를 하면은? 정량평가를 하면 30, 40%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될까요? 30, 40% 정도. 그리고 이제 그거는 중요한 쟁점은 다 피해간 거기 때문에 시간만 좀 지나면 정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면 되고 또 아까 이제 정치 쟁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변호인들의 전략 중에 하나는 그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인물은 모두 불러서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다였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벌써 재판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좀 황당할 것 같아요. 국선 변호인들이. 왜냐하면 보통 변호는 피고를 변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피고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변호를 하잖아요. 이제 못 만나잖아요. 네, 근데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류만 보고 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피고가 앉을 책상을 변호하면 되겠죠, 이제. 근데 책상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은 또 견해 같으신가요? 오늘 또 새로운 법을 자꾸 저를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드시는데. 근데 그거는요. 그것도 역시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별로 그게 크게 요용이 안 될 것 같은 게 기존에도요. 많이들 접하셨다시피 변호인 선임은 됐어도 만날 수 있는 건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의사가 뭐였는지도 확인도 못하고 거의 유영하 변호사가 끌고 가는 대로 갔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고. 기자와 변호사의 감을 좀 합하면 뭔가 답이 나왔거든. 왜 그랬어요? 도대체. 기본적으로 본인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말을 그대로 따라준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변론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변호사가 봤었을 때 유불리를 따져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자. 이거는 다투고 이거는 인정하십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아. 라는 걸 가장 충실하게 이행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봐요. 이런 경우가 없죠. 아예 재판하다가. 그렇죠. 이런 경우는 변호사 사임하죠. 그거는 변호사가 아니죠, 역할이. 그렇죠, 사실은. 집사. 아니 대변인. 대변인. 정확한 정치 대변인, 정치 대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생활도 다 도와주고. 네. 그 변호사가 원래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심경 관리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변호사한테 다 털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 터진 피고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객관화시켜서 변호하는 건데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니까 좀 자괴감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변호사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친구 이런 경우는 웬만해서는 실제로 사건이 터져도 잘 안 맡으려고 해요. 왜냐면 동조가 돼서 꼭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가깝다 보면 이 사람 말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가 좋게 이어지지 않아서.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변호 업무보다 정치에 주로 매진을 해오신 분이라
처음 형사 변호인으로 지난해 탄핵 이전에 선임됐을 때부터 저거 잘못된 방향이라는 얘기를 변호사들은 다 했거든요. 검사 출신이죠, 유영하 변호사. 검사 출신. 짧게 했잖아요, 검사를. 예, 검사 출신이었고 뭔가 약간 부적절한 걸로 징계를 받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치 활동을 했었고 국가인권위원도 네, 국가인권위원이 당선된 것은 이제 박 전 대통령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구까지 찾아다니면서 박 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그게 예전에 새누리당에서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유영하 변호사 말고 국가인권위원회 그런데도 당선이 안 되니까 국가인권위원을 시켜서 그 유영하 변호사가 3번인가 떨어졌죠, 국회의원에. 네. 3번인가 떨어지는데 그 선거운동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가서 선거운동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 2번이나 갔다고. 2번이나? 대통령 이전에 네. 당대표 시절에 2번이나 가서 야, 그럼 지원을 선거 여왕이었고 우리가 그 할 때 박근혜 전 대표가 저도 그 선거할 때 온 걸 봤거든요. 그 지역에 바람이 불어요. 네. 근데도 실패한 게 유영하 변호사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구제해서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낙선 전문 후보인가 본데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옥룡이 나르시아 사태 때 그때도 또 한번 원래는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공천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또 국회에 못 들어오신 개인적으로 불행한 정치인이시죠. 그래서 거기 아니죠. 공천 국가는 파동이 본인은 그 불행할 수 있어도 국가는 행복할 수 있었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분도 그런 분 들어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뭐 소신이 있으시니까 나름대로.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재판부가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분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거 재판부는 좌우를 다 쳐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법리적 판단만 하겠다. 네. 근데 분리할 수 있다. 이런데도 뭐 분리하든 말든 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판부의 마음과 박근혜 전 대통령 마음이 이제 완전히 셈법이 다른 겁니다. 재판부는 저는 뭐 이제 오늘 또 걸석 재판을 하게 되면 진행을 할지 아니면 소환 명령을 할지 이것도 또 재판부는 가능하면 판결 이후에 나올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안 나가면서 또 정치적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이상하게 재판부와 맞서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처음에는 언론하고 맞서고, 그 다음에는 국민과 맞서고, 그 다음에 촛불과 맞서고, 그 다음에는 진박을 제외한 나머지와 맞서다가 네. 이제 특검하고도 맞서고 검찰하고도 맞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하고. 네, 이제는 재판부하고 이 기대결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운명과 맞설 것 같아요. 네, 운명과 맞선다는 표현 너무 문학적이어가지고 네, 잠시 무섭잖아요. 심쿵했습니다.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해에는 사실 변호사들이 많이 이제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인데 수사도 다 거부하고 헌법재판소도 안 나오고 이러면 헌법 질서를 다 부정한 건데. 그래서 이제 탄핵까지 사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도 그 부분도 적시가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보여서 그래서 걱정을 한 게 국민들이 이런 좋지 않은 모습에 악영향을 받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국민들도 뭐 알전히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전혀 저거는 저래서는 저게 안 좋은 거라는 이제 국민도 그 설명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분이 한 거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게 진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이번에 검찰 소환 원래 오늘인데 과감하게 탁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공조하지 진박 못한 같아요. 수사다. 네. 말도 똑같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조금 그 합리적이고 이제 말이 통하는 이 보수 이런 분들 만나면 국회에서 그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그때 사실은 대통령 측을 사임하면서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 국민들이 비판했던 국민들도 또 심정적으로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이 많잖아요. 물론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할 바는 없지만 그러면서 그것이 또 방금 이제 양절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자세 아니에요, 그게? 예, 저는 만약에 저도 그때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네,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고 퇴장을 했다면 저도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 보수 쪽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보수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행태는 오히려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태를 가장 비판하고 막아야 될 때가 자유한국당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기반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저런 태도가 보수의
그야말로 보수의 통합을 저해할 것 같아요. 보수가 완전히 괴멸해서도 안 돼요. 일정 정도 좀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 해갖고 진보가 옳은 주장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견제하면서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고. 네. 양날개로 날아요. 예, 양날개로. 두 다리로 뛰어있죠. 한 다리로 뛸 수도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조윤건 변호사, 국선 변호사죠. 예. 접견하겠다. 예. 서신을 3번을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에는 접견하지 않겠다. 예.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첫 번째 편지에 예.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면 됐지. 왜 사람을 2번, 3번 물어보냐. 이 뜻이죠.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죠. 감히. 지난번에 면회할 때도 본인 지금 면회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일반 면회. 예. 그때도 딱 구치소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나 안 만나겠다. 허가해 준 사람 몇 명은. 자기 또 동생조차도 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어디 지금 국선 변호사가 갑자기 와가지고 2번, 3번씩 연락을 취하느냐 이거죠. 감히 내가 지시 내린 것을 거부하고 또 보내 이거죠. 굉장히 오늘 성대모사가 아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예, 비슷한 느낌이 순간 들어서 빙이 그분이 오신 줄 알고. 아, 네. 그분 거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궐, 걸석 재판, 예. 걸석 재판, 이 실질적으로 이 재판 과정에 미치는 영향. 저는 솔직히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제 이미 많이 진행이 됐기 이미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됐고 예. 가장 중요한 쟁점이 진행이 됐고요. 예. 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째, 뇌물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실 3상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실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유죄를 내릴 때 들어왔던 이른바 수동적 뇌물 공여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대법원에서 법리가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 재판에서 다퉈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 만약에 뭐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하게 나오면 박 전 대통령에 고스란히 유리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의 상당 부분은 옆에 누가 앉아있죠? 최순실 씨가 나란히 앉아있어요. 박 전 대통령 안 나와도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가 그 재판을 고스란히 받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 거기에 대해서 반론권이 다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게 법원에서. 법원에서 비록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얘기는 못 들어도 같이 죄를 범했다고 보고 있는 최순실 씨의 말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야 내가 나갔으면은 딴 얘기했었을 텐데 그럼 유리에게 그게 불리하게 됐다? 방어권 포기한 거 아니에요?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어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불리하진 나왔다. 않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예. 그리고 국선 변호인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중앙지법 이번에 국선 전담 사무실에 30명 있어요, 불과. 예. 형사사건요, 1년에 5,500건가량 됩니다. 서울중앙에서 처리하는 거. 그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절반가량을 국선이 처리를 할 정도예요. 아, 그렇죠. 변호사 선임 못하는 사람들도 못한 분들은, 물론,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잖아요. 이제 뭐 비싼, 예. 양 변호사님도 비싸죠. 갑자기 오늘 이상한 걸로 자꾸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책상 변호해 보셨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물건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책상은 아니고 동물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인디안법에서는 모든 걸 다 변호해요. 하여튼, 예, 말씀드리면, 이제 그분들, 어디까지 아니, 그러니까 형사관계 재판이 많이 있고 변호사를 5,500건이고 30명밖에 없는데 그 5,500건 중에 3분의 1을 국선 변호사가 하는데 3분의 1까지는 아닐 거예요. 예, 그거만 잘못되게 딱 교정해 주잖아요. 죄송합니다. 26%쯤. 네. 하여튼 그 정도 될까요? 그분들이 늘 하고 있는 분들의 6분의 1을 빼온 거잖아요. 그만큼 5명이라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을 뺐다라는 거죠. 예. 근데 한 달에 5, 60건씩 처리하는 사람들인데 1인당. 그럼요. 그걸 다 빼서 지금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를 선임 안 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일반 형사범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방어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방어할 내용이 없어서. 네. 그리고 어차피 뭐 정치 투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결정해 놓고 있으니까 굳이 뭐 재판을 받으면서 복잡한데. 네.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 발가락도 아프고 그런데 뭐 재판은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정치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간다라기보다
자기가 처한 상황 자체가 정치적 상황이지 법적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속영장이 재발부되는 순간 혹시라도 믿었던 법원에 대한 기대마저도 없어졌다. 이제는 확실히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치적인 재판이라는 신념이 확신이 생겼다. 이니까 굳이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왕조적 사고를 해보면 재판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넘어가 보죠. 내일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가 잡혀 있어요? 네, 지금 네 번째인가요? 구속은 만약 영장을 치면 세 번째 청구하는 세 번째 거고요. 청구하고 소환은 소환은 지금 공식 소환은 수사용으로는 네 번째인데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동안에 받았던 혐의들이 하도 많아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해서도 문제를 조사를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특별감찰관이 보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우석을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이 사람 봐라 라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이 돼 있고 그 구속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는 걸로 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또 수사를 받는 거죠.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이번이 검찰 조사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이석수 등 공직자 사찰 결과 보고받고 우병우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처갓집, 그다음에 아들 특혜 이걸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국정원이 이석수를 뒷조사해서 그 내용을 최윤수한테 보고하니까 그걸 또 그 주도한 게 추명호 국장이고 보고했더니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하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최은수 무서워요. 최은수 전 2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정원의 이제 공무원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국정원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안도 아니고 원격기로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아니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 그러니까 설득력이 이렇게 확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들으셨어요? 그게요 이런 거예요. 특별감찰관 제도는 역사가 있는 제도예요. 이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수처, 그다음에 상설특검,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이렇게. 뭐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공약을 낮춰가면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공수처를 하자. 그러면 그때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이걸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 계셨군요. 네.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어떻게 국정원에 의해서 민정수석 청와대에 의해서 무력화되었는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논리 있잖아요. 민정수석이 또 특별감찰관을 또 감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은 공수처 얘기하다가 합의가 안 돼갖고 상설특검 얘기하다가 이것도 합의가 안 되니까 특별감찰관에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찰하자 비유가 있으면 그렇죠. 그중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들이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딱 하는데 우병우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병우 수석 전 수석이 국정원과 연계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이건 불법이네요. 그렇죠.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활동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또 특별감찰관을 감찰해. 그럼 또 그렇게 되려면 아주 이게 페어하게 공평하게 되려면 특별감찰관 중에 다른 팀이 또 국정원 감찰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화를 보는 느낌이실 텐데요. 이때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MBC에 이석수 감찰관하고 지읒일보 기자가 통화한 내용이 MBC에 보도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청이다. 감청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떻게 개입했냐를 보여주는 게 그 감청 자료입니다. 그때 장면이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그 장면을 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를 해요. 네,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하죠? 그때 무슨 내용이었죠? 통화 내용. 네,
통화 내용이 이거였었죠. 네.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죠. 예, 조선일보 기자. 그런데 그 조선일보 기자와 둘의 녹취록이 MBC에 보도가 돼요. 그걸 누가 도청을 한 거네. 그래서 MBC 내부에 국정원과 뭔가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그때 일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그때 사장은 김재철이죠 그때. 김장겸 올해 2월. 그러니까 김재철입니다. 김재철이에요. 안광환입니다. 안광환. 김재철 다음에. 네. 안광환. 그렇죠. 김장겸은 올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김재철, 안광환, 김장겸 이렇게 되고 안광환은 요 일들을 그냥 수행을 잘하고 특별히 뭔가 새로 안 해가지고 다 까먹으시는데 안광환 때였고요. 그러니까 바로 요 행태. 국정원이 이 사적인 이석수 감찰관의 통화를 감청해서 그거를 공영방송에 넘겨주고 보도하게 보도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최민희 의원 등등 많은 분들 문제 제기하기를 했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그때 검찰에서 뭐라니 이석수 감찰관이 기밀을 유출했다? 네. 근데 기밀을 유출한 거 어떻게 하라고 도청을 했니? 그걸 따져야지 기밀 유출한 것만 문제 삼았고 이석수 감찰관을 직위해제시킨 거 아니에요? 직위해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감찰관 제도의 무력화 과정에 불법적인 도감청이 있었다. 국정원에 요거까지 확인이 돼요. 그게 이제 그 국정원의 도감청을 주도한 게 추명호 국장이었고. 그렇죠. 이제는 나오네요, 그림이. 추명호 국장이었고 추명호 국장이 최은수 2차장한테 보고하니까 잘했어.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해. 그렇죠. 근데 추명호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과도 직접적으로도 연락을 하는 관계였었고요. 이건 무슨 법에 해당하나요? 이제 우병우 수석이 이게 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이제 우 전 수석이 배후에 있는 게 맞다면 지금 현재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그리고 직권 남용 이런 공모니까 공범이 되는 거네요. 그게 뒤에서 알았다면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알았느냐인데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우병우 수석은 내일 수사받지 않나요? 내일인데 소환이요. 계속 우리 그냥 근데 우병우 수석이 빨리 들어오고 싶은 마음에 소환 조사 받고 싶은 심정에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이제 국회에서의 위증죄도 추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 잘 아느냐 그랬더니 몇 번 만난 사이다. 전화는 몇 번 했느냐 그랬더니 전화도 몇 번 안 한 것 같다라고 분명히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수시로 수백 통의 통화를 했던 것으로. 그 사람이 몇 번이라고 한 수백 통을 몇 번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단위가 우기겠죠. 오늘 진짜 많이 배웁니다. 근데 오늘 진짜 많이 지금 배웁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최고의 법꾸라지를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청출어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 모두에게 열패감을 준 사건이에요. 우병우 전 수석이 분명히 뭔가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 번번이 구속영장이 이게 기각되니까 이분은 진짜 단지 법꾸라지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의 무슨 신 같은 느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속 시원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전 차장이 지금 최 전 차장은 구속이 됐나요? 아니요. 최은수 국장은 아직 최은수 차장, 추명호 국장은 구속이 됐고요. 최은수 전 차장은 아직 구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도 안 돼도 진술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걸 이석수 특별감찰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까지도. 그때 문화체육부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는 있지만 문체부 간부들이 최순실 씨의 정유라 승마 관련해서도 그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그 조사를 똑바로 못했다 해서 이미 박 전 대통령에서 이른바 찍힌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하나의 압력수단으로 결국에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찰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영향력들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추명호도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됐잖아요. 추명호, 추선이 둘 다. 그렇네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병우와 관계 있는 사람은 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이렇게 된 건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검찰이 수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누군가가 수색한다고 알려준 것 같은
그것도 기획 뭐 검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불시에 우병우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 준비 차량과? 없이 준비 없이 차량에 있는 모든 이제 수색 자료, 그다음에 핸드폰을 압수당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엔 또 굉장히 충격적인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추명호 전 국장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면 그 내용을 몰라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검찰에 간부한 사람이 쪼르륵 우병우 전 수석과 최은수 전 이차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금 최은수 차장이랑 통화를 하게 되면 관련이 있다는 것이 또 거기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그 안에 중간에 그 검찰 검사가 간부가 끼어서 있고.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예. 검사가 수사 내용을 바깥의 변호인에게 그것도 이거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 그리고 그게 한 명이 집단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아, 이 한 명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기득권 세력의 반동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아우, 이게 한편의 영화 드라마 같아요. 인생은 희비의 쌍곡선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요 대통령 주변 인물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건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죠. 그런 인물이 우병우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기자하고 통화 한번 했다고 날아갔던 사람 아니겠어요? 인생 못 될 뻔하고 욕할 뻔했어요. 근데 우전석이 이게 이런 인생 똥날 뻔했어요. 예. 무슨 이상한 상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인생 똥날 뻔했다고요. 네. 아, 똥났죠 이미. 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이석수가 잘못 건드려서 변호사 사법고시 어떻게 붙으셨지?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나죠. 그게 아니에요. 너무 훅훅 들어오셔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감찰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 번 우전수석 내지는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언질도 받았고 시그널을 예, 받고 두 사람이 우전수석이 1년 선배 저걸 보면서 재밌어요. 예, 그렇죠. 감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전화도 받았고 우전수석이 직접적으로 이 가족회사 정강, 그러니까 정강이라는 회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받는 수익이나 이런 부분, 차도 정강 이름으로 사용하고 뭐 비자금도 정강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를 수사를 감찰을 했다라는 것을 또 우전석이 안 거죠. 그리고 말도 살벌하게 했네요. 선배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언론이 뭐 문제 제기해도 다음 주면 조용해지는데 왜 하느냐. 근데 이건 역시도 되게 황당한 게요. 선배가 이 사람들이 그냥 어디 동네에서 선후배 사이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특별감찰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민정수석이라는 공적인 인물 중에 공적인 인물들인데 게다가 저 얘기가 후배가 선배에게 1년 선배에게 저거는요 그냥 보통 우리들이 하는 말로 하면 재미없어 각오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벗길 거야. 나 그런 때문이야. 거죠. 네. 그리고 진짜 벗겼죠. 이석수 감찰관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코너링 좋은 아들 문제도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었다. 특혜가 있었다. 특혜다. 근데 누가 청탁했는지 밝힐 수 없다고.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경찰에서도 특혜라고까지 인정을 했는데 누구 청탁인지 난 밝힐 수 없다.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옷 벗길 수. 그러니까. 아니 우병우가 어제 증언하는 이석수 말없이 노려봤다. 예? 그분은 노려보는 게 특징이잖아요. 기자도 노려보고 그리고 어떤 데 화면도 노려봐요. 카메라도 노려보세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그 왜 노려보냐고 그랬더니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눈이 안 좋아갖고 유심히 봤다 보고 참 특이한 분이에요. 네, 레이저를 쏴요. 이번에 그래서 누구시죠?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양언니 그러려고 그랬어요. 방송이 자꾸 이상한 아니 양지열 변호사님. 예. 이번에 우 전 수석이 강남에 어떤 음식점을 가봤더니 우병우 전 수석 구속되면 그날 하루 밥인무료 이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열패감의 대상이라니까요. 제가 아는 음식점에다가 붙여놨어요. 이번에 구속될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추명호 전 국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 국장이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공범으로 적시만 된다면 연결고리만 찾으면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요. 아마 휴대폰 아까 말씀하신 압수수색한 내용 같은 것도 법무부 감찰이 들어갔잖아요. 중간에 기획 검사가 있기 때문에 김모 검사 수사 내역이 유출됐는지 이제 본인은 그걸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첫 번째 혐의 사실이 굉장히 명백해지는 거고 두 번째 수사 내용까지 유출됐다는 건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 가능성은 높은데 이전에도 구속 가능성은 높았어요, 사실. 예. 그래서 장담은 제가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법원을 믿어봐야 되겠죠? 그냥 장담하세요 이번에. 아, 그럴까요? 네. 이것도 몰려서 장담했다가 또 기각되면 저만 또 아니에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만 기억해요. 우리 오래 기억해 한 30년. 오늘 이상하게 뭔가 당하다가 좀 거의 자, 예. 오늘 알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 알겠습니다. 법꾸라지 아니, 제가 강요했어요. 예, 법꾸라지 우병우 수석의 이제 마지막이 좀 보이는 듯하네요. 두 분 인사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 보내주시면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함께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성환 경제평론가신가요? 아닙니다. 시사평론가. 시사평론가도 경제를 좀 잘하시죠? 네, 조금. 예, 이름이 김성환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SBS 이한석 기자의 특종인데. 네, 오늘 뭐 한겨레 신문에서도 아주 크게 보도를 예, 했더라고요. 이한석이 먼저 특종을 했고, 그리고 풀을 한 거거든요. 아, 시점으로 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이한석 기자가 또 그 복라인이거든요, 거기가. 부인 검사입니다. 아, 최근에 거기 결혼했어요. 그거 밝히면 안 되는데. 관계없어요. 거기서 흘러나온 얘기는 좀 아니, 그건 오해할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부인은 부산에 있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부인 이런 거 잘 몰라요. 아, 요즘 문무일 검찰총장이 뭐 수사 내용 기밀 유출하면 아주 가만 안 두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합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죠? 지금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를 2008년도에 조중 특검이 찾아냈다. 조준웅 특검?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한 해 전이었었죠. 한 해 전에 김용칠 변호사가 당시에 이제 삼성 비서실이라고 하는 구조본에서 근무했다가 삼성 X파일. 엑스파일은 2005년도에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2007년도에 삼성의 비자금이 한 10조 정도 있다. 이걸 폭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2008년도에 특검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 이건희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 계좌의 숫자가 1199개였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금액이 4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죠. 2007년도에.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뭐 그 당시에 이제 조세 포탈 혐의 이런 예. 것들의 법률을 적용받아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제 선고받게 되는데요. 근데 뭐 곧바로 선고받자마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그냥 한 명을 위해서 특사를 단행을 했잖아요. 단일 특사. 네, 한 명, 딱 예. 한 명.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최초이자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을 그때 받았죠. 이유도 평창 올림픽 유치 때문에 예, IOC 예. 위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명분은 뭐 그런 명분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없었던 일처럼 다 돼서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전부 사유 환원도 하고 다 했을 줄 알았거든요. 당시 삼성이 이제 그렇게 발표도 했었고 예. 전부 실명 전환해서 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나온 게 그것 외에 차명 계좌가 더 있더라. 예. 몇 개인지는 아직 국세청에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 말고도 또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 그 플러스 알파가 9개, 여개의 계좌가 존재하더라.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조세 회피처라고 말하는 곳 있죠. 예. 그런 쪽에다가 계좌를 두고 있는 것도 나중에 자진 신고를 했더라. 그 계좌가 100개가 넘는다. 이런 사실이 이번에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또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아주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 서민들은 이 체감이 잘 안 와요. 그죠. 뭐 계좌 뭐 한두 개 있는 것도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차명 계좌에 뭐 돈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박탈감이 좀 많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관련된 그 차명 계좌에는 그냥 깡통 계좌가 아니라요. 금액이 꽤 들어있는 걸로 지금 짐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도 이 차명 계좌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세하면 끝나는 건가요? 불법적 요소에 대해서는 처벌 안 받나요? 이제 관련돼서는 이제 검찰이 그 금원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금원이 어떻게 해서 마련됐는지를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 자체를 소명을 못하면 이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이제 근데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과연 조중훈 특검이 이런 사실에 관련돼서 그 당시에도 몰랐느냐에 관련돼서는 참 의문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왜냐하면 조준웅 특검은 이 특검이 끝나자마자 아주 이상하게도 아들이 또 삼성에 입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뭐 삼성이 들어간 걸 갖고는 뭐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왜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고 이제 조준욱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 범죄 단초를 제공을 받아서 수사를 한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몰랐다. 그러기에는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야, 이거를 이게 그때 당시에도 좀 놀라운 일 아니었었나? 2008년도에도? 아, 그럼요. 당연히 놀라웠죠.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차명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미국 놀랄 같은 수밖에 없는 선진국 거죠. 같은 경우는 이게 무척 심각한 자본주의적 범죄로 아주 중하게 처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분식회계 때문에 예. 회사가 아예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 과정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 조중 특검에서는 부친, 그러니까 창업주죠. 예. 이병철 회장이 선대 때 그냥 남겨둔 재산이다. 상속해준 재산을 차명으로 그냥 관리했을 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그게 건데요. 납득이 되나요? 근데 왜냐하면은 당시 차명 계좌가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게 1987년 11월 19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계좌가 개설된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개설된 계좌도 670개 정도가 되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상속 재산인데 왜 계좌는 2000년 이후에 개설이 됐느냐? 이것도 되게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김영철 변호사인가요? 네. 네. 그분이 그 아까 잠깐 그 CG 나오는 거 봤더니 무슨 얘기냐? 그 선대 이병철 회장의 평생 총 매출액이 1조 원도 안 됐다. 저는 이 1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 이건희 회장이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을 받아야 상속을 받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예. 거죠. 그 이전에 받은 것은 사실상 증여를 받은 증여죠. 것이니까 예. 그거와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사망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돈을 물려받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선대 회장이 조성했던 비자금이었다. 아니면은 조성했던 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선대 회장의 자산이니까. 예. 근데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한 게 3년도였고요. 예. 신경영 선언을 한 게 93년도였어요. 그 사이에 87년도에 이병철 회장이 사망을 했거든요. 돌아가셨고요. 예. 근데 신경영 선언을 했을 때 그때 삼성 전체 매출액이 29조 원이었어요. 삼성 그룹 전체 예. 매출액이. 93년도에. 예. 예. 그때 세전이익이 연 8천억 원 수준이었어요. 세전이익이. 세전이익이. 세후 이익은 그보다 훨씬 적었겠죠. 그렇게 되면 뭐 한 5천억?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됐겠죠? 4조 5천억이라고 하는 돈은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오, 4조 5천억 만들면 그룹 전체가 다 이익 본 게 1년에 그걸 100%다 빼돌려갖고 11년 정도가 돼야지 그 돈이 만들어질까 말까 하는 그렇죠. 돈인데. 세후로 따지면은 예. 다 세금 다 예. 떼고 나면은 뭐 한 몇십 프로 빠진다고 치면은 한 1년에 5천억, 한 4천억 6천억? 정도? 5천억? 예. 뭐 이 예. 정도 되는 돈인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5천억이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10년 동안 모아야 한 5조 원 가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한 푼도 이익금을 안 써야지 조성할 수 있는 돈이 4조 5천억인데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손 대장이 그 돈을 그것도 순수하게 자기 개인 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법인 돈 아니에요. 그 법인 돈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개인 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병철 회장이 그 돈을 도대체 어디서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철 변호사가 이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대 회장이 상속해준 돈이 아니고 비자금으로 계열사들이 모은 돈이었다. 이렇게 당시에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김영철 그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수사팀에.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내가 법무팀장이었고 내부 고발자니까 이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가 안 맞는 삼성의 해명을 들어줬다는 거. 이 부분이 되게 초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정 특검 때. 그렇죠. 폭로하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불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인 조사할 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지 않고 삼성이 해명하는 대로 받아들여줬다. 이게 되게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그 국세청이 차명 계좌가 얼마가 있는지 얼마인지 이거는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수사로 전환하게 되면 차전에는 족족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종국적으로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름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관련돼서 이게 얼마 어떻게 보유되고 있다라는 그 정확한 자금의 흐름이 전체가 안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흘러 들어간 금액이 명확하면 이제 그때는 차명 계좌로 확정을 짓고 확정된 뒤에는 이제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수사로 전환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발표를 하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님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요? 내부 제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예전부터 어느 정도 기자님들은 소스를 갖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다만 그 김용철 변호사 내부 고발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지 않았습니까? 특검이. 예. 그렇기 때문에 괜히 터트려봤자 나만 바보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TF가 구성이 돼 있고 그 무슨 TF가 TF에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 그 차명 계좌와 관련해서 TF를 만들었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서 또좀 특이한 TF가 만들어졌네. 지금 왜냐하면은 그 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게 과세를 국세청이 잘못한 것이다. 삼성이 유리하게 과세를 해서 뭐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은 돈을 그냥 이게 지금 그 참 이 법률적으로 저도 매번마다 보면서도 헷갈리던데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실명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계좌를 개설해요. 근데 제 이름 말고 그냥 가공의 인물로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차명 계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희 회장은 실명 계좌이긴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나와 관련돼 있는 비실명 계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법률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 거예요. 이름을 빌려다가 내 차명 계좌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그 사람 계좌를 만든 이름으로는 거죠. 실명이 맞지만 네. 결국은 진짜 소유자는 이건희다. 네, 회장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과 추정되는 것과 비슷한 건이죠. 논리적으로는 그게 비슷한 다스를 건데요. 예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금방 이해해요. 그러니까 임직원이나 이런 예. 사람들의 명의로 그냥 대신 관리를 해준 거죠. 이건희 회장 재산을. 그렇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또 대법원 판례도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예. 그걸 가지고 제대로 과세를 안 하도록, 차등 과세를 안 하도록 하는 조항을 적용을 해서 제대로 과세를 안 했다는 거죠. 결국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면서 봐줬다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의 핵심은? 그건 그렇게 추정이 된다. 예, 충분히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도 차명 계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는 차명 계좌인데 지금은 차명 계좌인지 여부보다는 더 중요한 게 사실상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돈에 관련돼서 횡령을 했냐? 예, 그렇죠. 오호. 세금 포탈에 관련된 부분이야. 돈 많으시니까 이제 내면 상관이 없습니다. 오호.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형성했냐 하는 과정에서 야, 형성 과정. 상속 재산이 아니라 비자금을 끌어다 모았다면 이거는 정말 세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되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은 돈에 관련된 부분이 차명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인정하는 걸 떠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를 해 들어올 경우 방어할 논리가 충분히 있느냐 이 부분을 되게 지금 걱정스러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측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돈의 형성 과정. 그렇죠. 만약 이게 비자금인 것으로 발견되면 예. 형량이 엄청 세지니까요. 돈의 형성 과정의 불법성. 또 하나는 그 임원들의 명단 이름을 그 빌려서 그 임원들이 명단으로 차명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불법 아닌가요? 그것도 당연히 불법이죠. 그럼 어떻게 어느 법정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검토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비자금을 관리한 목적으로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단순한 금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적용 법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후자는 그 단순하게 뭘 관리해? 그냥 자기 그 통장으로 관리하면 되죠. 이게 그렇죠. 그 문제 없는 돈이라고 한다면 자기 통장으로 세금 정상적으로 냈으면 일단 세금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 만들어진 돈이면 그렇게 몰래 감춰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래도 조금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항변을 할 텐데요. 예. 근데 사실상 그 목적이 단순한 나는 돈이 많지만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원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형성 자체가 잘못된 돈이었기 때문에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거는 이제 원래 그 범죄 형법상 범죄에 관련된 고의로 커지네요, 그렇게 되면. 아주 커지죠. 쉽게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도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차명 계좌 예. 한 1,200개 정도 되는 1,200개에서 한 개 빠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 1199. 뭔가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닐까요? 그러게요. 저도 9개가 예, 9가 여러 개 1199.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그걸 만약에 이병철 회장의 그 재산을 그 차명 계좌로 받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목적이 제일 컸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이 삼성 그 생명 주식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 계좌가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현금이 들어가는 입출금 통장과 같은 그런 계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증권 계좌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사실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제일 정점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서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차명 계좌들을 갖고 싶어 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추정해 본다면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커지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민주당에서 흘러나왔을 것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삼성 비자금 그 정확한 명칭 모르겠지만 그 TF가 구성된 것조차도 좀 특이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4조 5천억 원을 찾아가지고 당시에 삼성그룹에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단 하나 명확하게 밝힌 거는 그거 이번에 찾아진 거 아니에요? 또? 예, 그거 외에 찾아진 건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2008년도에 찾아냈을 때는 그거 실명 전환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근데 실명 전환 안 했어요. 아직도 안 했어요? 아니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다 찾아가 버린 거죠.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다 찾아갔다는 것만 우리는 알아요. 그걸 또 실명 전환하겠다는 얘기는 차명으로 있는 직원 명의로 돼 있는 것을 내 명의로 돌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다 현찰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돈은 어디 가 있는지 모르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세를 얘기하는 것은 그 차명 계좌를 운영했을 때 배당 소득하고 이자 소득에 관한 부분만 90% 정도까지 과세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가 지금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거예요. 이명박 정권 시절이니까요. 이명박 정권 시절은 그 재벌이나 기업들 이런 사람들 그렇게 처벌하거나 과세하고 그러게 되면 국가 경제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네. 뭐 하여튼 그리고 그거를 엄청나게 사실 과징금도 부과하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이익에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들을 다 국고로 환수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밖에 과세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자 배당 소득에도 90% 정도까지 다 과세해서 다 뺏을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논란이었는데 지금 또 추가로 차명 계좌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는 당시에 2008년도에 뒤졌을 때 덜 뒤진 건지 그때 같은 계좌들이 더 훨씬 많았는데 덜 알면서 뒤졌거나 적당히 덮었든지 적당히 덮었던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4조 5천억하고 똑같은 반열이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4조 5천억이라는 거 하는 게 비자금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그거하고 아예 전혀 별도의 돈으로 그동안에 차명을 또 한 번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속세라고 하는 논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논리가 통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더 이상 삼성에서 될 논리가 없어요. 이건 비자금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비자금 아까 이제 조대진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그럼 조성 과정서부터 어떠한 불법성이 있는지. 그렇죠. 뭐 이거는 일종의 횡령 배임에 해당될 수 있고 왜냐하면 계열사에서 돈을 끌어모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빼돌려야 되니까. 여기에서 아주 긴급하게 드는 생각. 국세청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사실 우리가 배제하기 어렵죠. 맨날 밥만 먹으면 그거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국세청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권적 차원에서 정권의 차원에서 4억 5천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를 하지 않았으면 무언가 정권과 이 재벌과 짬짬이하면서 뭔가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상식적 추론이에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이 거래를 덮거나 무마하려고 하면은 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을 끼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합리적 추론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차떼기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차떼기 사건 해가지고 차에 통째로 돈 넣어가지고 당시 이제 한나라당한테 줬잖아요. 그럼 그 돈은 그냥 정상적인 돈으로 가능하겠어요? 근데 또 이상한 생각 또 들어요. 이상한 생각 또 들었어요. 얼마 전에 주신우 기자가 시사인에다가 쓴 기사 중에 하나가 해외에 MB의 비자금이 있는데 그 비자금 계좌 중에 하나가 홍석현 회장 이름으로 돼 있더라. 그 기사 못 보셨어요? 아니 봤어요. 보셨잖아요. 여기 뭔가 연관이 되는. 근데 그건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많이 나갔고 제가 감옥까지 갔다 오긴 했는데 너무 많이 나간 게 정답이 좀 많더라고요. 중앙일보가 일단 계열 분리 작업을 한 게 DJ 정부 말기 시기예요. 삼성과는 관계가 없다. 네, 삼성하고 완전히 계열 분리를 일단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삼성 정관에 있는 주식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아마 이명박 정부 시절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개인적으로 삼성하고 친하진 않으시죠? 뭐 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혹시
도처에 삼성 장학생이 널려 있어갖고.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하고 예. 삼성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거의 다 끊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하고 이게 비자금하고 연결짓기에는 알겠습니다.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국세청이 만약에 여기에 발을 넣고 관여가 돼 있었다고 한다. 지금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 네. 일단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때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았어? 그럼 정치권에서 봐줬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세청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 자료들을 손에 들고 있는데 결론은 이미 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수에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라 이게 정무적 판단 때문에 템포를 조절한 것이지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템포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 정부의 그 고위층에 이런 압력이 있었는지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중훈 특검도 아마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도 뭐 관련된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조중훈 특검도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했는지 그때도 적당히 조준홍 특검이 마사지 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 뭐 사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뭐 결과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예상했던 결과였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추론이 되는 거죠. 예. 왜 그랬는지.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삼성 비자금을 수사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전 정권과도 이렇게 관계되는 무슨 관련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왜 그동안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감춰져 있었을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덮어줬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했던 계좌가 확인이 더 추가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차실명이죠. 일종의 차실명. 차명과 차실명. 어떤 거나. 근데 그럼 총 관리한 사람이 이건희 회장인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코마 상태죠. 네. 그러면은 돈을 쓴 사람도 이건희 회장일 텐데 비자금을 조성한 사람도 이건희 회장일 거고. 예. 그럼 다른 사람은 이건희 회장이 다 알아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1199명 그 돈 다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안 돌려주고. 자기 돈이라고 주장해도 되는 돈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아시죠? MB가 도곡동 땅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돌았었죠. 예. 지금 금융실명제법 보면은 차명계좌로 돼 있는 거는 이거 내 돈입니다. 그렇게 하고 할 리가 없는 입마이 거죠? 포켓해서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 돈입니다라고 해도 주장하는 돈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른바 비실명 계좌로 간주하고 우리 차명 계좌가 아니라 내가 가공의 어떤 계좌를 만든 그걸로 하고는 좀 법적으로 다른 적용을 받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건희 회장이 다 했다. 우린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비자금 어디다 썼는지 조성해달라고 해서 회장님이 조성해달라고 해서 우린 조성해줬을 뿐이고요. 회장님이 어떻게 나왔는 돈인지 알아서 하셨고요. 그래서 계좌에 돈은 있기는 하지만 잘 모릅니다. 삼성이 아이디어를 주신 건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법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사실 이거는 꼬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나올 거는 민주당이 아까 이제 제가 이상한 게 민주당이 지금 왜 벼랑을 느닷없는 TF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내부에서 무언가 정무위나 이쪽에서 자료나 제보가 있은 상태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걸 만들 때부터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제보는 메이드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국회의원 진행을 했을 때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또 제가 전략기획위원장 출신 아니에요. 그 싹 만들어놓고 없는 척하고 조사하는 척하고 또 직접 꼭질 따기에 힘이 드니까 기자한테 슬쩍 주면서 기사 쓰게 하고 이게 콜라보거든요. 일종의. 좋은 의미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전혀 뜬금포의 일종의 이런 TF 있는 줄 아셨어요? 저도 이제 보도 통해 갖고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었는지. 그러니까 뭔가 물밑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에 재밌는 것은 2015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숨어있는 돈 다 양성화시키면. 역외 탈세 문제가 또 당시에 시끄러웠었고 그때 자진 신고해라. 그래서 신고한 금액이 지금 2조 1,342억 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제 해외에다가 빼돌렸던 계좌 돈이겠죠. 근데 그거 자진 신고만 받고 법적 처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의심스러운 게 물론 아니 그때 그것도 그 역의 탈루 이 문제를 뉴스타파에서 제시해서 그때 사회적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사들이 예. 같이 탐사 보도를 해가지고 탐사보도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팀에서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국세청이 이 어려움이 좀 있다고는 들었어요. 저도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에 조세 피난처나 이런데 회피처에다가 돈을 빼돌리면은 이거를 비실명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또 예를 들면은 외국에 있는 국적자 이름으로 돌려놓기도 하고 드러나지도 잘 않고 못 찾죠. 이게 찾기 힘들기 때문에 과세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이 일종의 압박을 하는 작전을 가면서 알아서 자진 신고해라 이렇게 받았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있어 보여요. 아 이게 좀 수상한 게요. 그렇죠. 그 역의 펀드 이런 등등의 방법이니까 또 그 BBK, LK 때 역의 펀드를 이용해갖고 다 자금을 돌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뭔가 BBK 계좌로 통해 가지고 MB의 냄새가 자꾸 나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역의 그 탈세를 통해 가지고 조세 회피처에 돌아다니는 돈이 34경인가? 이게 조도 아니고 34경 그 중에 우리나라가 달러인가? 그 랭킹 5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사이에서나 아니면은 우리 보면은 역외 탈세한 사례들 뭐 취재해가지고 보도할 때마다 제일 단골로 나오는 게 효성. 효성 단골로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나오죠. 사주들 이름들이 예. 하나 두 개씩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그들 사이에서는 이런 방식들이 아주 일반화돼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지금 뭔가 한 8분 흥선, 9분 흥선까지 넘어간 듯한 느낌이에요. 민주당도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공개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익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딸 때가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나온 것 같긴 조금 한데요. 더 익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국세청, 적폐청산 뭐 이런 것하고도 좀 연동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예. 충분히 적폐청산의 기조에서 함께 처리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서 같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절호의 기회를 찾은 거 아닌가라는 관계자들의 그 판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음모론적으로 보면요. 예. 아니, 이건 음모론, 이재용- 왜냐면 이건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음모론적으로 접근해도 돼요. 요쯤 되면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구속 상태예요. 예. 이건 회장은 지금 코마 상태요. 의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거동은 할 수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아마 정상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 보이진 않아요. 삼성이 예.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삼성이 이번 기회에 털지 않으면은 이건 나중에 가서 더 큰 화가 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털 거 있으면 털고 가는 게 맞아요. 쿠션을 때렸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 계속 안고 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건희 회장이 저렇게 병석에 있는 상황에서 선대 회장과 관련돼 있는 검은 돈이나 어떤 것들이든 이때 털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이제 그 출소를 해서 경영에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덜커덕 사망을 했어. 그럼 이거 그때 이거 계좌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것도 삼성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 다스도 아니 왜냐면 이게 다스. 이게 그 매뉴얼인데 다스의 이시용 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스가 그 협력업체 SM이라고 하는 회사 SM, 샀죠. 예, SM이 또 더원인가 뭘 또 네, 또 샀죠. 1억짜리가 400억짜리 먹는단 말이에요. 회사를 M&A 네, 하면서. 네, 네. 그래서 그 계열사들 키워놓고 종국적으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M&A 하듯이 이 계열사가 다스를 M&A 해버리게 되면 이시용 지분이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작업이 진행되는 게 언론에 지금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해왔던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 예. 그리고 키우고, 우회에서 M&A 해버리고. 이건 전형적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거 상속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음모론인데.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음모론인데 삼성이 이걸 지금 털고 가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왜 그게 왜 빨리 진행이 됐냐면, 김재정 씨가 사망하고 나니까 지분이 그 이상은 부인, 씨. 그 부인한테. 권모 씨에게 이제 가니까, 이거 이러다가 이상은 씨까지 그 사망하게 되면 이 지분 구조 어떻게 하지? 더럽 겁을 먹고 2011년인가 2010년서부터 이 작업을 하기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못 털면은 이거 진짜 아까 지적했듯이 문제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럼 민주당을
쿠션으로 이용한 거예요? 글쎄요. 근데 제 생각은 아까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소위 말로는 이번 정권 때 걸리기는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 책임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건희 회장 쪽으로 넘기고 털고 나가려는, 그리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경영권을 깊숙이 승계 받아버린 상황에서는 처벌 대상이 이재용 부회장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책임을 어떻게 보면 그 처벌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이건희 회장한테 좀 넘겨주려고 하는, 기왕에 걸린 김에 털고 가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삼성이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의 그 일종의 이제 탈법적 방식의 교과서 같은 곳이잖아요. 이거 좀 삼성애들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상속의 방식들도 마찬가지였고, 에버랜드 통해 가지고 신준 비상장 주식 잔뜩 띄워갖고 그리고 M&A 하고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역외 탈세 자진 신고한 거잖아요. 국세청에는 이미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공개 안 한 거지만 이미 또 자진 신고를 했는데 계좌가 어디 있는지. 지금 규모와 액수는 과세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거죠. 알고 개인 있다는 과세 거 자료이기 아니에요, 때문에. 그러면? 국세청은 알고 있는 거죠.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드러났다고 국세청이 얘기할 정도면은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차명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을. 근데 이거를 아마 삼성에서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털지 않았다는 얘기는 제가 그냥 지금 추정컨대 2008년도에 덜 뒤진 계좌였을 가능성이 일단 현재로서는 제일 높아 보여요. 그래야 삼성 입장에서도 덜 뒤졌든지 뒤졌는데 덮었던지.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뒤져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거 2,000개에서 한 개 빠지는 계좌. 그걸 1,200개에서. 1,200개에서 한 개 빠지는 계좌. 그걸 지금 세금 문제가 지금 턴다고 세금을 더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금융위하고 국세청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새로 그동안에 부과하지 못한 세금 부과한다고 얘기 나온 김에 그때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 계좌도 같이 엎어쳐가지고 이번에 법률적으로는 어차피 해석이 한 번 된 거니까 다 공개하려고. 그냥 해서 한꺼번에 그냥 양도소득, 이자소득, 그냥 배당소득 그냥 다 한꺼번에 다 내버리는 거예요. 확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적 요소를 좀 없애고. 그거 다 하고 여기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여기 계좌 갖고 있는 것도 자진신고한 거니까 국세청에 다 자료 있었고 이번 기회에 그냥 법률적으로 이건희 회장한테 모든 책임이 가는 거니까 한꺼번에 다 같이 털면 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다 했다 우리는 모른다. 다만 이렇게 노출된 것을 우리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 우리 공개하겠다. 하기도 아무도 처벌 안 받나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여기에 재산을 스스로 자진 신고하게 된 그 계기도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유난히 6개월만 딱 시간을 줬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삼성이 이제 여기에 재산 신고를 합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 해준 금액이 무려 2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재산 갖고 있지 않았다면 큰 덩어리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추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이 삼성의 자금이었을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삼성을 위해서 정부가 인지를 하고 조금 기회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6개월 동안 2조에 관련된 여기에 재산이 다 모일 수가 그때 당시도 있습니까? 정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이게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되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일정 정도 묵인하거나 비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던 일 아니에요, 2008년도도? 근데 이런 거 물론 있잖아요. 국세청의 자진신고 기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물론 자진신고하는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하면 법적 처벌도 상대적으로 경감되고 뭐 과태료 무는 것도 덜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한두 푼이야 말이지. 그리고 털어주려고 뭔가 작전을 짠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돈을 이건 형사처벌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금이 어떤 자금인지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과세도 제대로 안 뭔가 했다는 좀 짬짬이 됐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이거는 조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아까 6개월 동안 조금 의심스러워요? 많이 의심스러워요?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네, 많이 6개월 동안 2조에 관련된 부분, 그러면 지하 경세 양성화를 한다는 취지로 이제 대통령이 국세청에 관련돼서 이제 그 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 어느 정도 최소한 2조 정도 들어올 거란 신고가 들어올 거라는 걸 예측은 했을 텐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지하 경제가 양성화됐다고 하더라도 여계 재산이 국민들 대부분한테 2조 정도 있었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고 너무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역외 재산이라고 하는 게 왜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면요. 어떻게 되냐면 역외 재산은 대부분 돌리는 방법이 국내에서 돈을 빼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삼성 계열사가 해외에서 올리는 매출액을 다 이걸 그쪽으로 빙글빙글빙글 빼는구나. 돌려가지고 조세 회피처 쪽으로 빼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조세 회피처에다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가 그 매출액을 올렸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 법인세나 이런 것들을 물지 않는 곳에다가 그렇죠, 물지 빵원인 않는 곳에다가 곳에. 만드는 게 조세 회피처잖아요. 그쪽에서 실적을 잔뜩 올린 거로 그 가상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돈을 거기다 남겨두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서 매출액 올리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돈이 우리나라 국고로 들어와야 될 돈인 거예요.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럼 삼성이 해외에서 올린 매출액을 우리나라 국고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과세가 되어야 될 돈이거든요. 법인세를 물든가 뭘 해야 될 돈인데 그렇죠.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은 쭈그라고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는데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빙빙빙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돈 모아놓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이 조세 차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거 불균형,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2조 원이 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가 의지를 갖고 있었으면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릴 수도 있고 그렇죠.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을 수도 있는데 자진 신고를 했으면 이것도 또한 사법 처리 안 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이건 회장 손으로 주머니 다시 들어간 거예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사법 조사는 좀 들어가야 되겠죠. 수사는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죠. 차실명 계좌에 관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1월 28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감찰. 처갓집, 그다음에 아들 아들. 특혜 이걸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국정원이 이석수를 뒷조사해서 그 내용을 최윤수한테 보고하니까 그럼 또 그 주도한 게 추명호 국장이고 보고했더니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하라.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최은수 이거 무서워요. 최은수 전 2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정원의 이제 공무원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국정원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안도 아니고 원격기로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아니 그렇죠.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이 그러니까 설득력이 이렇게 확 들어와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들으셨어요? 그게요, 이런 거예요. 특별감찰관 제도는 역사가 있는 제도예요. 예. 예, 이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수처, 예. 그다음에 상설특검,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이렇게 뭐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단계씩 좀 한 낮춰진 단계씩 거죠. 공약을 예. 낮춰가면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공수처를 하자. 그러면 그때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이걸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 계셨군요. 네, 예. 네.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어떻게 국정원에 의해서 민정수석 청와대에 의해서 무력화되었는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논리 있잖아요. 민정수석이 또 감찰관을 또 감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 근데 그게 아닌 아니네요. 거죠. 왜냐하면 왜 특별감찰관은 공수처 얘기하다가 합의가 안 돼갖고 그렇죠. 상설특검 얘기하다가 이것도 합의가 안 되니까 그렇죠. 특별감찰관에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찰하자 비유가 있으면 그렇죠. 그중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들이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딱 하는데 우병우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병우 수석 전 수석이 국정원과 연계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이건 그건 불법이네요. 그렇죠.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활동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또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을 감찰해. 네. 그럼 또 그렇게 되려면 아주 이게 페어하게 공평하게 되려면 특별감찰관 중에 다른 팀이 또 국정원 감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화를 보는 느낌이실 텐데요. 이때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MBC에 이석수 감찰관하고 지읒일보 기자가 통화한 내용이 조선일보, MBC에 조선일보. 보도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청이다. 이해가 되네. 감청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떻게 개입했냐를 보여주는 게 그 감청 자료입니다. 그때 장면이 네.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그 장면을 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해요. 네,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하죠? 그때 무슨 내용이었죠? 통화 내용이? 네, 정확 통화 내용이 이거였었죠. 네.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죠. 예, 조선일보 기자. 예. 그런데 그 조선일보 기자와 둘의 녹취록이 예. MBC에 보도가 돼요. 그걸 누가 도청을 한 거네. 그래서 MBC 내부에 국정원과 뭔가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그때 일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일보 그때 사장은 김재철이죠, 그때. 김장겸. 김장겸 올해 2월 그러니까 김재철입니다. 김재철이에요. 안광한입니다. 안광한. 김재철 다음에. 네, 안광한. 그렇죠. 김장겸은 올해니까. 예, 올해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이렇게 되고 예. 안광한은 요 일들을 그냥 수행을 잘하고 특별히 뭔가 새로 안 해가지고 다 까먹으시는데 안광한 때였고요. 그러니까 바로 요 행태. 국정원이 이 사적인 이석수 감찰관의 통화를 감청해서 예. 그거를 공영방송에 넘겨주고 보도하게 보도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최민희 의원 등등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기를 했습니다. 그 이석수 감찰관이 그때 검찰에서 뭐라니 이석수 감찰관이 기밀을 유출했다? 네. 근데 기밀을 유출한 거 어떻게 하라고 도청을 했니? 그걸 따져야지 기밀 유출한 것만 문제 삼았고 이석수 감찰관을 직위해제시킨 거 아니에요? 직위해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감찰관 제도의 무력화 과정에 불법적인 도감청이 있었다. 국정원에 요거까지 확인이 돼요. 그게 이제 그 국정원의 도감청을 주도한 게 추명호 국장이었고. 그렇죠. 이제는 나오네요, 그림이. 추명호 국장이었고, 추명호 국장이 최은수 2차장한테 보고하니까, 잘했어.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해. 그렇죠. 근데 추명호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과도 직접적으로도 연락을 하는 관계였었고요. 이거 무슨 법에 해당하나요? 이제 그 우병우 수석이 이게 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우 전 수석이 배후에 있는 게 맞다면 지금 현재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그리고 직권 남용 이런 공모니까 공범이 되는 거네요. 그게 뒤에서 알았다면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알았느냐인데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우병우 수석은 내일 그 수사받지 않나요? 내일인데 소환이요. 예. 계속 우리 그냥 근데 우병우 수석이 빨리 들어오고 싶은 마음에 소환 조사 받고 싶은 심정에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이제 국회에서의 위증죄도 추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 잘 아느냐 그랬더니 몇 번 만난 사이다. 전화는 몇 번 했느냐 그랬더니 전화도 몇 번 안 한 것 같다라고 분명히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수시로 수백 통의 통화를 했던 것으로. 그 사람이 몇 번이라고 한 수백 통을 몇 번이라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요. 우기겠죠. 오늘 진짜 많이 배웁니다. 근데 오늘 진짜 많이 지금 배웁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최고의 법꾸라지를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청출어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게 국민 모두에게 열패감을 준 사건이에요. 우병우 전 수석이 분명히 뭔가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 번번이 구속영장이 이게 기각되니까 이분은 진짜 단지 법꾸라지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의 무슨 그 신 같은 느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국민들이 깨어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정봉주 품격시대 10월 28일 화요일 첫 번째 주제 박근혜 전 대통령 벌석 재판과 우병우 네 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자, 즐거운 주제만 나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아름다우세요. 아니 하도 화면만 보고 카메라 보고 계시길래 아름다우니까 그만 보시라고. 네. 자, 양주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주 만나니까 정들어요. 아침에도 만나고 오후에도 만나고 또 회식할 때 만나고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right now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궐석 재판. 네. 많은 분들이 궐석 재판이라는 표현을 모릅니다. 네. 우리도 뭐 최근에 들어서 좀 알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냥 벌석은 결석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궐석이라고 써요? 자리가 비었다라는 표현인 건데요. 보궐 이럴 때. 저 거리시. 거리시. 네. 근데 그 거리시 이런 게 일본식 표현이죠. 일본식 사실은. 그러니까 표현이죠. 저희 유감스럽지만 우리 법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직도 일본식 한자 표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엄밀히 따지면 일본식은 아니라 백제식이죠. 그런가요?
낭세.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얕았습니다. 제가 좀 깊게 더 봤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사실 어제가 이제 지난달에 본인이 영장이 재발부되면서 이제 재판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못 받겠다라고 해서 42일 만에 열린 재판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미 42일이나 끌었는데 그래서 처음 열린 재판이 어제였는데 어제 당장 재판도 안 하고 진짜 안 나온대라고 쉽게 말씀드려서 법원에서 다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석 재판을 하는 이유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하고 또 피고인을 그런데 강제로 소환하기가 어려울 때에 해당할 때 골석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불출석 사유서로는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라면서 진단서 같은 걸 냈거든요. 근데 구치소 측에서 얘기를 한 거는 뭐 허리도 안 좋고 뭐 무릎 관절이나 이런 데가 좀 안 좋다라는 건 맞는데 실제로 재판을 못 받을 정도는 아니다. 다만 구치소에서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보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사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 이 강제로 소환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바로 재판한 건 아니고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죠. 어제도 안 나왔죠? 어제도 안 나왔죠. 어제도 한 번 안 나와서 골석 재판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러니까 피고인이 겪게 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진짜 불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재판이 결과해 놓고 마무리되지 않을 때 빌미를 주기 싫어서. 빌미를 주는 거죠. 괜히 이거 내가 안 나갔으니까 이 재판이 이렇게 됐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미리 하려고 엄밀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제 줄 만큼 줬다. 이제 골석 재판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지금 이제 저 CG도 나오는데요, 최민희 의원님. 네. 정당 어제 이제 건강상 이유라니까 정당 사유로 보기 어렵다. 계속 출석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가능하다. 어제는 이제 경고를 한 거고요. 오늘은 심사숙고할 기회 충분히 줬다. 공판 늦추지 않겠다. 계속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재판부에서 이제 강제 소환 명령을 내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밟을지 그건 오늘 재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릎이 아프고 좀 그런 거는 그 나이 되면 다 그렇습니다. 그 나이 늙으신 사람처럼. 지금 미리 무릎이 아프신 건 아니죠? 네, 저는 아닌데 되게 주변에 보면 60이 넘으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하우영 기자는 지금 이제 40막 넘었거든요? 하우영 기자 아시죠? 이게 특종 전문 기자. 그 통풍이 와갖고 지금 발목이 아프대요. 어제 그저께 저하고 술 마시는데 그 젊은 사람들도 아파요, 많이.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술을 많이 먹고 그게 원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30분 정도는 걸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꼭 법정에 못 나올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은 모든 판단에 우선해서 정무적 판단을 하는 존재잖아요. 이른바 이제 정치적 판단. 그렇죠. 그래서 그 정치적 판단에 따라 걸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향후를 도모하기 혹은 향후에 더 좋다는 거니까 이게 정치 공세를 위한 적금 들기 같습니다. 자기 지지자들한테.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분명히 재판에 안 받았다. 당신들은 했지만 그 최경환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정하게 진행되는 수사라고 한다면 받겠지만 불공정하다. 이미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포석을 놔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지금 변호인도 안 만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누군가와는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큰 틀의 그림을 누군가는 역시 계속 그리고 공유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설득력 있는 얘기인데 그럼 연락은 누가 하죠? 아무도 안 만나고 연락이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제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으로 꼽히는 게 사임을 했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수발 같은 걸 좀 한다. 그렇죠. 지난번에 병원 치료비 병원 240만 원을 대납을 그것도 했다는 뇌물이죠. 거죠. 예? 그것도 뇌물이죠. 이제 공직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공직은 없지만 공공장소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저한테 새로운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군요. 뭔가 시험을 다시 치르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순간 진짜인가 하고 지금 혹시 사후수뢰죄에 해당이 되나? 아니 만주 변호사가 더 셀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국민들과 시청자들 눈높이에서 딱 그런 고민들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혼돈하실까 봐 일단 공무원은 공인은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혹시라도 대통령 시절에 뭔가를 해주고 그 대가를 지금 도를 받았다면 이건 이제 부정초사 후 수뢰죄로 처벌을 하지만 사후 뇌물죄. 사후 뇌물죄가 있지만 이거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유영호 변호사가 병원비도 대납을 해줬고 또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재산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현금도 10억 원 넘게 신고를 했었고 너 왜 그랬어요? 도대체. 기본적으로 본인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말을 그대로 따라준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변론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변호사가 봤었을 때 유불리를 따져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자. 이거는 다투고 이거는 인정하십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아. 라는 걸 가장 충실하게 이행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봐요. 이런 경우가 없죠. 아예 재판하다가. 그렇죠. 이런 경우는 변호사 사임하죠. 그리고 그거는 변호사가 아니죠, 역할이. 그렇죠, 사실은. 집사. 아니 대변인. 아, 대변인. 정확한 네, 정치 대변인, 정치 네. 대변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생활도 다 도와주고. 네. 그 변호사가 원래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신병 관리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변호사한테 다 털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 터진 피고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객관화시켜서 변호하는 건데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니까 좀 자괴감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변호사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친구 이런 경우는 웬만해서는 실제로 사건이 터져도 잘 안 맡으려고 해요. 왜냐면 동조가 돼서 예. 꼭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가깝다 보면 이 사람 말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가 좋게 이어지지 않아서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변호 업무보다 정치에 주로 매진을 그렇죠. 해오신 예. 분이라 처음 형사 변호인으로 지난해 탄핵 이전에 선임됐을 때부터 저거 잘못된 방향이라는 얘기를 변호사들은 다 했거든요. 검사 출신이죠, 유영하 변호사. 검사 출신이 짧게 했잖아요, 검사를. 예, 검사 출신이었고 뭔가 약간 부적절한 걸로 징계를 받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치 정치를 활동을 했는데 했었고 국가인권위원도 예, 국가인권위원이 당선된 것은 이제 박 전 대통령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구까지 찾아다니면서 박 전 두 대통령이 번이나. 두 번이나 그게 예전에 새누리당에서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유영하 변호사 말고 국가인권위원회. 그런데도 당선이 안 되니까 국가인권위원을 위원으로 시켜서 그 유영하 변호사가 3번인가 떨어졌죠, 국회의원에. 네. 3번인가 떨어지는데 그 선거운동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가서 선거운동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 두 전에. 번이나 갔다고. 2번이나? 대통령 이전에 예. 당대표 시절에 2번이나 가서 야, 그럼 지원을 선거 한 여왕이었고 거죠. 우리가 그 할 때 박근혜 전 대표가 저도 그 선거할 때 온 걸 봤거든요. 그 지역에 바람이 불어요. 근데도 실패한 게 유영하 변호사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구제해서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낙선 전문 후보인가 본데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옥룡이 나르시아 사태 때 그때도 또 한번 원래는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공천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또 국회에 못 들어오신 개인적으로 불행한 정치인이시죠. 그래서 거기 아니죠. 공천 국가는 파동이 본인은 그 불행할 수 있어도 국가는 행복할 수 있었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분도 그런 분 들어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뭐 소신이 있으시니까 나름대로.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재판부가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불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거 재판부는 좌우를 다 쳐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법리적 판단만 하겠다. 네. 근데 불리할 수 있다. 이런데도 뭐 불리하든 말든 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판부의 마음과 박근혜 전 대통령 마음이 이제 완전히 셈법이 다른 겁니다. 재판부는 저는 뭐 이제 오늘 또 걸석 재판을 하게 되면 진행을 할지 아니면 소환 명령을 할지 이것도 또 재판부는 가능하면 판결 이후에 나올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안 나가면서 또 정치적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이상하게 재판부와 맞서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처음에는 언론하고 맞서고, 그 다음에는 국민과 맞서고, 그 다음에 촛불과 맞서고, 그 다음에는 진박을 제외한 나머지와 맞서다가 이제 특검하고도 맞서고 검찰하고도 맞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하고. 네, 이제는 재판부하고 이 기대결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운명과 맞설 것 같아요. 네, 운명과 맞선다는 표현 너무 문학적이어가지고 네, 잠시 무섭잖아요. 심쿵했습니다.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해에는 사실 변호사들이 많이 이제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인데 수사도 다 거부하고 헌법재판소도 안 나오고 이러면 헌법질서를 다 부정한 건데. 그래서 이제 탄핵까지 사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도 그 부분도 적시가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보여서 그래서 걱정을 한 게 국민들이 이런 좋지 않은 모습에 악영향을 받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국민들도 뭐 알전히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전혀 저거는 저래서는 저게 안 좋은 거라는 이제 국민도 그 설명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분이 한 거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게 진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이번에 검찰 소환 원래 오늘인데 과감하게 딱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공정하지 진박 못한 같아요. 수사다. 네. 말도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조금 그 합리적이고 이제 말이 통하는 이 보수 이런 분들 만나면 국회에서 그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그때 사실은 대통령 측을 사임하면서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 국민들이 비판했던 국민들도 또 심정적으로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이 많잖아요. 물론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할 바는 없지만 그러면서 그것이 또 방금 이제 양절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 자세 아니에요 그게? 예, 저는 만약에 저도 그때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네,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고 퇴장을 했다면 저도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 보수 쪽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보수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행태는 오히려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태를 가장 비판하고 막아야 될 때가 자유한국당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기반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저런 태도가 그야말로 보수의 통합을 저해할 것 같아요. 보수가 완전히 괴멸해서도 안 돼요. 일정 정도 좀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 해갖고 지난번에 집하고 이사 가면서도 한 30억가량 차익도 생겼고 그런 걸 누가 관리해 주냐는 궁금증은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은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이제 가장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 게 유영하 변호사고요. 무엇보다 근데 재판에 이제 관여도 못 해요. 처음에 사임해 놓고도 이제 변호사로서 특별면회를 했는데 구치소에서 막았죠. 사임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면회 못 한다. 지금은 특별면회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5명의 국선 변호사밖에 없는데 누구죠?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나온 분들이 어제 처음 공개를 했어요. 이분들 혹시 미리 알려지면 또 본인들에게도 불리할까 봐. 그래서 조용건 변호사, 남현우, 강철구, 김혜영, 박승길 이렇게 지금 5명이 선임이 됐는데요. 앞에 조용건 변호사는 연세도 꽤 있죠. 62이고 15기인데 변호사 생활을 31년을 하신 거고요. 경력이 좀 특이하세요. 뭐냐면 환경부 공무원으로 한 10년가량을 생활하다가 다시 나와서 개업을 했다가 지금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국선전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국선전담 사무실에 30명가량의 변호인 중에서 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공직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청와대 내의 공직과 관련된 분야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연령대가 꽤 있기 때문에 정말 글자가 들어 온갖 사건들을 많이 접해봤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낮은 기수가 이제 39기 6년 차 정도 변호사거든요. 39기 박승길 변호사님이에요. 나이는 뭐 그렇고 43살. 근데 이제 좀 늦게 그 사법고시가 패스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편이죠. 근데 5년, 6년 정도가요. 변호사로서는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꽃피울 때. 3년 정도를 수습 과정으로 보고 5년 정도가 가장 무르익었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들도 5년 정도 하고 나면 단독 판사를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놓고 보면 국선 전담이 정말 예전에는 뭐 국선 변호사들은 별로 사건 제대로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저 국선 전담 사무실들은 특히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큰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도 국선 변호사들이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변호사 때문에 뭐 불이익이 있었다 그런 말 할 수는 없을 그럼 겁니다. 또 조윤관 변호사님이 입장도 밝혔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수사 기록과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을 보고 최대한 이제 성실한 변론을 하겠다는 건데 이분들이요 어저께 이제 화면에 이제 잡혔어요 이 조용건 변호사가. 근데 이게 갑자기 국선 변호인이 된 순간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국선 변호인이 된 순간 카메라가 그냥 이 변호사들한테 확 정말 주목을 받게 되니까 되게 처음에 어이없고 당황한 표정을 계속 지으시는 게 화면에 잡혔거든요. 그리고 이분 주장이 조금 좀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수사 기록과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을 흐트러지지 않는 배우면서 종전 변호인들이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조금 전 변호인들이 주로 유영아 한 건 변호사? 정치 공세를 주로 그렇죠.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없을 텐데. 선전선동의 장처럼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니까 이게 이제 사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선전선동의 연장해서 하겠다는 아유, 그런 뜻으로 잘못 읽힐 수 있죠. 예, 근데 국선 변호인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변론 말은 이제 기존 변호인들이 말은 그렇게 선동적으로 했지만 그 변론 내용은 또 나름 그 법률적인 게 있을 테니 그 범위 내에서 하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요. 계속해서 증인신문을 오래 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재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다루겠다는 것을 변론 요지 형태로 정리를 해서 제출합니다. 그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후에 변호사들이 봤었을 때도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다투고 있었구나라기 때문에 그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양 변호사님 어느 정도 심리가 진행됐다고 봐야지 맞나요? 이거 사건으로 놓고 보면 실 대수로 놓고 보면은 많이 안 끝났어요. 한 주요 과정 중에서 한 18개였죠. 18개인데 그중에 법원이 정리하는 것은 16개 정도로 16개. 묶었고 법률 위반은 5개 항목이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뇌물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심리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 있죠. 뭐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든가 직권남용 같은 부분들 또 얼마 전에 이제 차은택 씨가 그 포레스코츠로부터 광고사 잠탈하고 그 광고 관련 전문 인원을 넣는 그런 과정에도 관여를 했더라 공범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이 남아 있는데 제가 그 재판이 끝났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뇌물에 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고요. 가장 큰 게 뇌물죄이기 때문에 삼성과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삼각고리.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비교적 작은 혐의들은 이미 다른 재판들에서부터 싹 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혐의 자체로는 10개가 넘게 남아있지만 심리를 하기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게 남아있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굳이 정량평가를 하면은 정량평가를 하면 30, 40%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될까요? 30, 40% 정도. 그리고 양으로. 이제 그거는 중요한 쟁점은 다 피해간 거기 때문에 시간만 좀 지나면 정리가 될 거로 보인다.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면 되고 또 아까 이제 정치 쟁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변호인들의 전략 중에 하나는 그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인물은 모두 불러서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다였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벌써 재판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좀 황당할 것 같아요. 국선 변호인들이. 왜냐하면 보통 변호는 피고를 변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피고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변호를 하잖아요. 이제 못 만나잖아요. 네, 근데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류만 보고 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피고가 앉을 책상을 변호하면 되겠죠, 이제. 근데 책상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은 또 견해 같으신가요? 오늘 또 새로운 법을 자꾸 저를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드시는데. 근데 그거는요, 그것도 역시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별로 그게 크게 요용이 안 될 것 같은 게 기존에도요, 많이들 접하셨다시피 변호인 선임은 됐어도 만날 수 있는 건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의사가 뭐였는지도 확인도 못하고 거의 유영하 변호사가 끌고 가는 대로 갔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고. 기자와 변호사의 감을 좀 합하면 뭔가 답이 나오고. 진보가 옳은 주장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견제하면서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고. 네. 양날개로 날아요. 예, 양날개로. 두 다리로 뛰어있죠. 한 다리로 뛸 수도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조윤건 변호사, 국선 변호사죠. 접견하겠다. 서신을 3번을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에는 접견하지 않겠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첫 번째 편지에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면 됐지. 왜 사람을 2번, 3번 물어보냐. 이 뜻이죠.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감히. 지난번에 면회할 때도 본인 지금 면회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일반 면회. 그때도 딱 구치소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나 안 만나겠다. 허가해준 사람 몇 명은. 자기 또 동생조차도 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어디 지금 국선 변호사가 갑자기 와가지고 2번, 3번씩 연락을 취하느냐 이거죠. 감히 내가 지시 내린 것을 거부하고 또 보내 이거죠. 굉장히 오늘
성대모사가 성대모사가 아니 뭐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예, 비슷한 느낌이 순간 들어서 빙이 그분이 오신 줄 알고. 아, 네. 그분 거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궐, 걸석 재판, 예. 걸석 재판 이 실질적으로 이 재판 과정에 미치는 영향. 저는 솔직히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제 이미 많이 진행이 됐기 이미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됐고 예. 가장 중요한 쟁점이 진행이 됐고요. 예. 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째, 뇌물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실 3상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실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유죄를 내릴 때 들어왔던 이른바 수동적 뇌물 공여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대법원에서 법리가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 재판에서 다퉈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 만약에 뭐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하게 나오면 박 전 대통령에 고스란히 유리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의 상당 부분은 옆에 누가 앉아있죠? 최순실 씨가 나란히 앉아있어요. 박 전 대통령 안 나와도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가 그 재판을 고스란히 받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 거기에 대해서 반론권이 다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게 법원에서. 법원에서 비록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못 들어도 같이 죄를 범했다고 보고 있는 최순실 씨의 말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야 내가 나갔으면은 딴 얘기했었을 텐데 그럼 유리에게 그게 불리하게 됐다? 방어권 포기한 거 아니에요?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어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불리하진 나왔다. 않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예. 그리고 국선 변호인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중앙지법 이번에 국선전담 사무실에 30명 있어요, 불과. 예. 형사사건요, 1년에 5,500건가량 됩니다. 서울중앙에서 처리하는 거. 그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절반가량을 국선이 처리를 할 정도예요. 아, 그렇죠. 변호사 수임 못하는 사람들도 못한 분들은, 많으니까. 물론,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잖아요. 이제 뭐 비싼, 예. 양 변호사님도 비싸죠. 갑자기 오늘 이상한 걸로 자꾸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책상 변호해 보셨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물건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책상은 아니고 동물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인디안법에서는 모든 걸 다 변호해요. 하여튼, 예, 말씀드리면, 이제 그분들, 어디까지 아니, 그러니까 형사관계 재판이 많고 변호사를 선임 30명밖에 없는데 그 5,500건 중에 3분의 1을 국선 변호사가 하는데 3분의 1까지는 아닐 거예요. 예, 그거만 잘못되게 딱 교정해 주잖아요. 죄송합니다. 26%쯤. 네. 하여튼 그 정도 될까요? 그분들이 늘 하고 있는 분들의 6분의 1을 빼온 거잖아요. 그만큼 5명이라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을 뺐다라는 거죠. 예. 근데요, 한 달에 5, 60건씩 처리하는 사람들인데 1인당. 그럼요. 그걸 다 빼서 지금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를 선임 안 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일반 형사범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방어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방어할 내용이 없어서. 네. 그리고 어차피 뭐 정치 투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결정해 놓고 있으니까 굳이 뭐 재판을 받으면서 복잡한데. 네.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 발가락도 아프고 그러는데 뭐 재판은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정치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간다라기보다 자기가 처한 상황 자체가 정치적 상황이지 법적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속영장이 재발부되는 순간 혹시라도 믿었던 법원에 대한 기대마저도 없어졌다. 이제는 확실히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치적인 재판이라는 신념이 확신이 생겼다. 이니까 굳이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왕조적 사고를 해보면 재판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넘어가 보죠. 내일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가 잡혀 있어요? 네, 지금 네 번째인가요? 그러니까 구속은 만약에 영장을 치면 3번째 청구하는 세 번째 거고요. 청구하고 소환은 소환은 지금 공식 소환은 수사용으로는 4번째인데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동안에 받았던 혐의들이 하도 많아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해서도 문제를 조사를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특별감찰관이 보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우석을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이 사람 봐라 라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국장이 구속이 돼 있고 그 구속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는 예. 걸로 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또 수사를 받는 거죠.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네. 이번이 검찰 조사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이석수 등 공직자 사찰 결과 보고받고 우병우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예.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